강씨 가문의 대저택 중앙홀에 걸린 거대한 크리스털 샹들리에의 불빛이 최고급 와인잔에 반사되어 공간 전체를 호화로운 아우라로 감쌌다. 몸에 꼭 맞는 에메랄드빛 이브닝 드레스를 입은 박민서는 자부심 가득한 미소를 살짝 지었다. 그녀의 미소는 거울 앞에서 수천 번 연습한 것으로 어느 각도에서나 완벽했고 누구든 매혹시킬 수 있을 만큼 아름다웠으며 그 이면에 숨겨진 냉정한 계산을 감추기에 충분했다. 그녀는 대기업 총수, 영향력 있는 정치인, 그리고 연예계 톱스타 등 귀빈들 사이를 우아하게 거닐었다. 민서의 모든 인사와 악수는 진정한 상류층 사모님의 품격을 발산했다. 그녀는 막강한 SJ그룹의 유일한 후계자 강지훈의 아내이자 한국 재계에서 철의 여왕이라 불리는 윤수경의 며느리였다. 민서는 붉은 벨벳으로 덮인 안락 의자에 깊이 잠겨 앉아있는 시어머니 윤수경 회장 곁으로 조용히 다가갔다. 예순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녀에게서는 여전히 위험 있는 압도적인 기품이 뿜어져 나왔다. 그녀는 검은색 개량 한복을 입고 있었고 머리는 단정하게 쪽을 졌으며 여튼 화장은 세월의 흔적과 눈의 날카로움을 가리지 못했다. 그녀는 말이 많지 않았고 조용히 관찰할 뿐이었지만 그녀의 침묵은 천마디 말보다 더 큰 무게를 지녔다. 어머님, 제주도에서 공수한 최고급 인삼차인데 좀 더 드시겠어요? 민서는 상냥한 목소리로 말하며 공손하게 허리를 숙여 윤 회장의 무릎에 덮인 얇은 담요를 직접 매만졌다. 그녀의 행동은 근처에 서 있던 몇몇 사모님들의 감탄 어린 시선을 즉시 사로잡았다. 그들은 윤 회장이 저렇게 아름답고 효심 깊은 며느리를 두어 정말 복이 많다고 서로 속삭이기 시작했다. 윤 회장은 며느리의 얼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차를 한 모금 조용히 마셨다. 그녀는 평생을 살아오며 재계에서 온갖 풍파를 겪었고 수많은 종류의 인간을 만나봤다. 그녀의 눈은 가장 교활한 자의 속마음까지 꿰뚫어 볼 수 있었고 박민서의 미소 역시 정교하게 만들어진 가면에 불과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너무 차갑지도 그렇다고 따뜻하지도 않은 몸짓으로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기다리고 있었다. 그 완벽한 껍질 뒤에 숨겨진 진실을 확인할 적절한 시기를. 민서의 남편 강지훈이 샴페인 2잔을 들고 다가왔다. 톰 포드 슈트를 차려입은 그는 훤칠한 외모와 따뜻한 미소로 언제나 민서의 자랑거리였다. 그는 아내에게 잔 하나를 건네고는 애정 어린 눈빛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어머니, 오늘 정말 멋지십니다. 모두들 이 파티가 정말 성공적이라고 하네요. 전부 민서가 꼼꼼하게 준비한 덕분입니다. 지훈은 진심으로 그렇게 믿었다. 그의 눈에 아내는 완벽한 여자였고 그들의 결혼은 동화 같은 이야기였다. 민서는 남편의 어깨에 살며시 머리를 기대며 행복하게 미소 지었다. 어머님이랑 당신만 즐거우시면 전 만족해요. 그녀는 윤 회장을 힐끗 쳐다보았고 아주 짧은 순간 그들의 시선이 마주쳤다. 민서는 등골을 따라 차가운 기운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스쳐 지나간 시어머니의 눈빛은 시면처럼 깊고 헤아리기 어려웠다. 그것은 마치 자신의 모든 생각이 빛 아래 드러나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그녀는 자신이 너무 예민해서 그런 것이라고 스스로를 진정시키며 재빨리 환한 표정을 되찾았다. 파티는 밤늦게까지 이어졌다. 마지막 손님들이 떠난 후 갑작스러운 정적이 거대한 저택을 감쌌다. 하인들이 조용히 뒷정리를 시작했다. 민서는 하이힐을 벗고 아픈 발을 가볍게 주무르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드디어 연극이 끝난 것이다. 그녀는 소파에 몸을 기대며 편안함을 만끽했다. 지훈이 그녀 곁에 앉아 손을 잡았다. 오늘 정말 고생 많았어.
그가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바로 그때 위층에서 쉬고 있을 것이라 생각했던 윤 회장이 갑자기 거실에 나타났다. 그녀의 얼굴에는 파티 때의 평온함 대신 낯선 근심과 피로가 서려 있었다. 그녀는 앉지 않고 그저 서서 아들과 며느리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방 안의 공기는 순식간에 무겁게 가라앉았다. 민서의 직감은 불길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었다. 지훈아, 민서야, 너희에게 할 중요한 얘기가 있다. 윤 회장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보이지 않는 무게가 실려 있었다. 지훈은 즉시 자세를 바로 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안색이 안 좋아 보이세요. 민서 역시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려 애썼지만 속으로는 이 갑작스러운 등장이 매우 불쾌했다. 그녀는 길고 피곤한 밤을 보낸 후 조용히 쉬고 싶을 뿐이었다. 윤 회장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그녀의 시선은 칠흑 같은 어둠이 값비싼 정원을 뒤덮고 있는 커다란 창문 너머 먼 곳을 향했다. SJ그룹은 이제 없다. 그녀는 한 단어 한 단어, 명확하고 단호하게 말했다. 방 안은 벽시계에 초침 소리가 들릴 정도로 절대적인 침묵에 잠겼다. 민서는 귀가 먹먹해지는 것을 느꼈다. 분명 잘못 들었을 것이다. 거대한 비즈니스 제국인 SJ그룹이 어떻게 무너질 수 있단 말인가. 가장 먼저 반응한 것은 지훈이었다. 그는 벌떡 일어서며 망연자실한 얼굴로 물었다. 어머니, 농담이시죠? 어떻게 그런 일이? 모든 게 순조로웠잖아요. 그는 자신이 방금 들은 말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더듬거렸다. 그는 이 기업을 물려받기 위해 평생을 준비해왔다. 그것이 하룻밤 사이에 사라질 수는 없었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 악몽이었다. 민서는 소파에 못 박힌 듯 앉아 있었다. 그녀의 세상 전체가 뒤집히는 것 같았다. 아름다운 얼굴은 창백해졌고 완벽한 미소는 굳어버렸다. 파산 그 단어는 마치 거대한 망치가 그녀의 머리를 내리치는 것 같았다. 그녀가 가진 모든 것, 상류층의 삶, 사람들의 부러움, 호화로운 명품들, 사회적 지위, 모든 것이 SJ그룹이라는 기반 위에 세워져 있었다. 그것이 무너진다면 그녀의 삶 또한 연기처럼 사라질 것이었다. 농담이 아니다. 윤 회장은 감정 없는 목소리로 단언했다. 몇 가지 잘못된 투자 결정과 내가 가장 신뢰했던 자들의 배신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잃었다. 빚이 자산 가치를 넘어섰다. 은행이 곧 모든 것을 압류할 것이다. 그녀는 가구 하나하나가 재산인 이 호화로운 거실을 둘러보았다. 이 집, 차, 은행 계좌, 모든 것이 곧 압수될 것이다. 민서는 목이 바싹 타는 것을 느꼈다. 무슨 말이든 하려고 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그녀의 머릿속은 혼돈 그 자체였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친구들은 나를 어떻게 볼까? 미래 계획, 유럽 여행, 한정판 핸드백 컬렉션. 모든 것이 사라졌다. 공황 상태가 그녀의 마음을 잠식하기 시작했다. 그럼 저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지훈이 갈라진 목소리로 물었다. 그는 언제나 자신에게 굳건한 버팀목이었던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그러나 지금 그녀는 너무나 무력해 보여 가슴이 아팠다. 그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다. 자신이 너무나 무능하게 느껴졌다. 윤 회장은 마침내 며느리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그녀는 공포로 커진 민서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본가 저택도 압류될 것이다. 내겐 갈 곳이 없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자신의 말이 두 사람의 마음에 깊이 스며들게 했다. 그래서 내일부터는 너희와 함께 여기서 살아야겠다. 윤 회장의 마지막 말은 민서에게 청천벽력과 같았다. 함께 산다고 파산한 시어머니와 그녀가 여주인인 이 집에서 그 생각만으로도 소름이 돋았다. 그녀는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는 자유로운 삶에 익숙해져 있었다. 이제 그녀는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짐까지 져야 했다. 순간 그녀의 효부 가면이 산산조각 날 뻔했다. 하지만 민서는 뛰어난 연기자였다. 그녀는 적어도 겉으로는 재빨리 평정을 되찾았다. 그녀는 일어나 윤 회장 곁으로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윤 회장의 손은 여전히 따뜻했지만 민서는 그것이 얼음처럼 차갑게 느껴졌다. 어머님, 그런 말씀 마세요. 여기도 어머님 집이잖아요. 얼마든지 계셔도 돼요. 저희가 어머님을 모실게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심과 동정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지우는 아내를 고마운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가장 절망적인 순간. 민서의 다정함은 그의 유일한 위안이었다. 그는 아내의 손길에 담긴 경직됨이나 그녀의 눈에 스쳐 지나간 분노와 절망의 불꽃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는 단지 가족과 함께 폭풍우를 헤쳐나갈 준비가 된 현명한 아내이자 효심 깊은 며느리만을 보았다. 그는 민서에게 이 폭풍우가 너무나 거대해서 그녀가 침몰하는 배에서 최대한 빨리 뛰어내릴 방법만 찾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윤 회장은 희미하고 지친 미소를 띠며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고맙다. 민서야. 하지만 마음속으로 그녀는 아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며느리의 눈에서 공황, 혐오, 그리고 계산을 보았다. 그녀는 아주 작지만 조금만 더 힘을 가하면 저 완벽한 가면이 산산조각 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첫 번째 균열을 보았다. 그녀가 직접 감독하는 거대한 연극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다음 날 평범한 택시 한 대가 저택의 화려하고 높은 철문 앞에 멈춰 섰다. 윤수경 회장, 아니 이제는 그저 윤 여사라고 불러야 할 그녀가 차에서 내렸다. 그녀는 더 이상 권위 있는 한복이나 맞춤 정장을 입고 있지 않았다. 대신 서울 길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노년 여성과 다를 바 없는 소박하고 단아한 색상의 옷차림이었다. 그녀의 짐은 작은 여행 가방 하나뿐이었는데 그녀가 곧 들어갈 저택의 화려함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박민서는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의 입계는 여전히 환한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눈빛에는 조급함이 역력했다. 그녀는 하녀에게 손짓하여 시어머니의 유일한 가방을 들게 한 뒤 다정하게 그녀의 팔짱을 꼈다. 어머님, 오시는 길에 피곤하진 않으셨어요. 방은 미리 준비해뒀어요. 어서 들어가서 쉬세요. 말은 여전히 상냥했지만 행동에는 귀찮은 의무를 빨리 끝내고 싶어 하는 듯한 서두름이 묻어났다. 민서가 윤 여사를 위해 준비한 방은 서쪽 복도 끝. 햇빛이 가장 적게 드는 곳에 있었다. 원래 손님용으로 쓰던 방으로 깨끗하고 기본적인 시설은 갖추어져 있었지만 집에서 가장 작고 부부의 침실에서 가장 먼 방이었다. 침대부터 찻잔 세트까지 방 안의 모든 물건은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낡은 것들이었다. 이것은 명백히 의도된 배치였으며 이 집에서 윤 여사의 새로운 위치를 암시하는 무언의 메시지였다. 윤 여사는 전혀 놀라거나 불쾌한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방 안을 한번 둘러본 후 며느리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고맙다. 이만하면 아주 좋구나. 그녀의 평온함에 민서는 약간의 실망감을 느꼈다. 그녀는 불평이나 불만을 기대했었다. 그래야 자신의 인내와 희생을 보여줄 명분이 생길 테니까. 하지만 윤 여사는 그저 조용히 받아들였고 그 침묵은 마치 자신이 평가받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어 그녀를 불쾌하게 만들었다. 세 식구와 함께하는 첫 아침 식사는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평생 부엌에서
직접 무언가를 해본 적 없는 민서는 오늘따라 살림 잘하는 며느리 역할을 하며 직접 식기를 놓았다. 그녀는 윤 여사 앞에 간단한 흰죽 한 그릇과 몇 가지 싱거운 반찬을 놓아주었다. 어머님, 의사 선생님께서 연세가 많으시면 기름진 음식은 피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어머님 건강에 좋으라고 일부러 주방장에게 따로 부탁해서 만든 음식들이에요. 식단의 차이를 눈치채지 못한 지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다. 민서 말이 맞아요. 어머니, 아내는 항상 어머니 건강을 걱정하거든요. 그는 향긋한 갈비구이 한 점을 아내의 그릇에 놓아주며 어머니가 자기 앞에 흰죽을 바라보는 복잡한 시선은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다. 과거 그녀의 식사는 영양사가 준비한 최고급 보양식으로 가득했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엄격한 식이요법이 필요한 환자 취급을 받고 있었다. 아침 식사 후 지훈이 가문의 사업을 살리기 위해 서둘러 회사를 떠나자 민서는 집안의 여주인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분명히 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시어머니에게 전지가위를 건넸다. 어머님, 집에 혼자 계시면 심심하실 테니 정원에 있는 난초들 좀 돌봐주시겠어요. 저는 미적 감각이 없어서 이 귀한 난초들을 망칠까봐 겁나거든요. 그 난초들은 윤 회장이 해외 출장에서 직접 가져온 것들로 하나하나가 작은 재산 가치가 있는 희귀 품종이었다. 이전에는 전문 정원사가 관리했다. 이제 민서는 그것을 몰락한 노부인에게 육체 노동거리로 넘겨준 것이다. 윤 여사는 말없이 가위를 받아들고 정원으로 향했다. 민서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한때 자신의 운명을 쥐고 있던 여자를 조종하는 느낌은 정말 짜릿했다. 그 후 며칠 동안 윤 여사가 해야 할 일의 목록은 점점 길어졌다. 화채 물주기, 은 장식품 닦기, 온 가족의 세탁물 분류하기까지. 민서는 항상 어머님 건강을 위해 운동하시라고요라거나 어머님이 하시는 게 하녀들보다 더 꼼꼼해서요. 같은 달콤한 핑계를 댔다. 집안의 하인들은 매우 난처해했다. 그들은 여전히 전 회장님을 존경했고 그녀가 자신들의 일을 하는 것을 지켜보는 것이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모르게 만들었다. 통제는 일에서 그치지 않았다. 민서는 재정 문제까지 옥죄기 시작했다. 어느 날 오후 윤 여사가 산책도 하고 개인 물품도 살 겸 외출하고 싶다고 말했다. 민서는 즉시 지갑에서 저액권 지폐 몇 장을 꺼내 시어머니에게 건넸다. 어머님, 우선 이것만 가지고 가세요. 요즘 형편이 어려우니 아껴 써야 해요. 필요하신 건 종이에 적어주시면 제가 사다 드릴게요. 어머님이 돈을 많이 갖고 다니시는 건 안전하지 않아요. 그것은 숨길 수 없는 모욕이었다. 한때는 생각 없이 수백만 달러짜리 수표에 서명했던 윤수경이 이제는 며느리에게 푼돈을 받아야 하는 처지가 된 것이다. 그녀의 눈의 순간 차가운 빛이 스쳤지만 금세 사라졌다. 그녀는 돈을 받고 며느리에게 고맙다고 말한 뒤 몸을 돌려 떠났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행동이 감시당하고 있음을 알았고 어떤 허점도 보여선 안 되었다. 결국 첫 번째 작은 충돌이 터져 나왔다. 윤 여사는 전화를 받고 옛 친구를 만나러 외출해야겠다고 말했다. 사실 그것은 김 비서와 상황을 보고받기 위한 비밀 약속이었다. 민서는 즉시 의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어디 가시는데요? 누굴 만나시고요? 지금 저희 집안 형편이 예전 같지 않아서 모두가 저희를 주목하고 있어요. 어머님께서도 언행이나 인간관계에 조심하셔야 해요. 그녀의 말은 마치 윤 여사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철없는 아이라도 되는 양. 경고의 의미를 가득 담고 있었다. 윤 여사는 그저 평온하게 대답했다. 오랜 친구일 뿐이니 걱정할 것 없다.
그녀의 차분하고 어딘가 비밀스러운 태도는 민서를 화나게 했다. 그녀는 이 집에서의 자신의 권력이 도전받고 있다고 느꼈다. 파산한 늙은이가 무슨 자격으로 개인적인 비밀을 가진단 말인가. 분위기가 팽팽해지던 바로 그때 지훈이 퇴근했다. 그는 아내와 어머니가 서로 마주선 채 둘 다 표정이 좋지 않은 것을 보았다. 민서는 즉시 표정을 바꾸며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다. 당신 왔군요. 저는 그냥 어머님 건강이 걱정돼서 좀 더 쉬셨으면 했을 뿐인데 제 마음을 몰라주시는 것 같아요. 그녀는 억울하고 서운함이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다. 업무 스트레스로 하루 종일 지쳐있던 지훈은 그저 가정이 평화롭기를 바랐다. 그는 아내에게 다가가 그녀를 안아주고는 어머니를 향해 말했다. 어머니, 민서도도 너무 걱정이 돼서 그런 거예요. 요즘 아내도 스트레스가 많거든요. 이해해 주세요. 그의 말은 비록 부드러웠지만 명백한 편들기처럼 들렸다. 그는 무심코 아내의 편에 섰고 어머니를 조금 더 멀리 밀어냈다. 그날 밤 작고 쌀쌀한 방 안에서 윤 여사는 창가에 서서 어두운 정원을 내다보았다. 그녀는 슬프거나 패배감을 느끼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마음은 무서울 정도로 평온했다. 이 연극이 다소 잔인할지라도 그것은 반드시 필요했다. 이것은 박민서의 탐욕을 시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순진한 아들 강지훈에게 값비싼 교훈을 주기 위함이기도 했다. 그녀는 아들이 그토록 사랑하고 보호하는 존재가 사실은 천사의 탈을 쓴 독사라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어야만 했다. 윤 여사가 아들의 집에 들어온 지 몇 주가 흐르면서 박민서의 가면은 눈에 띄게 달아 없어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교묘한 암시와 수동적인 공격으로 시작되었던 괴롭힘은 이제 대담하고 공공연한 굴욕으로 변질되었다. 민서는 자신의 새로운 권력을 과시하고 싶어 안달이 나 있었고 그 과시욕을 채울 완벽한 무대를 계획했다. 그녀는 자신의 상류층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한 것이다. 화려하게 차려입은 사모님들이 거실에 모여 앉아 값비싼 찻잔을 들고 수다를 떨었다. 민서는 완벽한 안주인 행세를 하며 대화를 이끌었다. 바로 그때 그녀는 부엌 쪽을 향해 의도적으로 큰 소리로 외쳤다. 어머님, 과일 좀 내으시겠어요? 손님들이 기다리시잖아요. 그 호칭은 분명 존댓말이었지만 톤과 상황은 마치 한여를 부르는 듯했다. 잠시 후 윤 여사는 정갈하게 깎은 과일이 담긴 쟁반을 들고 조용히 나타났다. 그녀의 등장은 거실에 미묘한 정적을 가져왔다. 친구들은 놀라움과 호기심이 뒤섞인 눈으로 서로를 쳐다보았다. 한 친구가 참지 못하고 속삭였다. 어머, 저분 SH그룹 전 회장님 아니셔? 그 질문은 모두가 궁금해 하던 것이었다. 민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슬픈 표정을 지으며 한숨을 쉬었다. 네, 맞아요. 파산의 충격이 너무 크셨는지 요즘 기력도 없으시고 의사가 뭐라도 가볍게 움직이는 게 건강에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간단한 일들을 좀 부탁드리고 있어요. 집에만 계시면 더 우울해지실까 봐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시어머니를 위하는 듯한 깊은 배려심이 담겨 있었다. 친구들은 감탄과 동정이 뒤섞인 표정을 지었다. 민서 씨, 정말 마음이 깊구나. 저런 상황에서 시어머니를 모시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 그들은 민서의 위선적인 연극에 완전히 속아 넘어갔다. 윤 여사는 쟁반을 테이블에 내려놓는 내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친구들의 동정 어린 시선과 며느리의 거짓 연기를 묵묵히 받아들였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전보다 한층 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날의 연극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것은 단지 서막에 불과했다. 친구들과의 대화가 한창 무르익을 무렵 민서는 자신의 팔목을 보며 갑자기 비명을 질렀다. 어머,
내 팔찌, 내 다이아몬드 팔찌가 없어졌어.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 절박해서 모두의 시선이 집중되었다. 그 팔찌는 과거 윤 회장이 그녀에게 직접 선물한 것으로 수억 원을 호가하는 귀한 물건이었다. 거실은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다. 하녀들이 동원되어 소파 밑과 쿠션 사이를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민서는 안절부절 못하며 눈물을 글썽였다. 어떻게, 그건 어머님이 주신 소중한 선물인데. 그녀는 슬픔에 잠긴 척하면서도 교묘하게 의심의 화살을 돌렸다. 분명 아까까지만 해도 있었는데 마지막으로 본 게 어머님이 차를 가져다 주셨을 때였던 것 같은데. 그 말은 마치 독처럼 공기 중에 퍼져나갔다. 모든 시선이 조용히 한쪽에 서 있던 윤 여사에게로 향했다. 친구들의 눈에는 불신과 경멸이 서리기 시작했다. 파산해서 돈이 궁해지니 며느리의 보석에 손을 댄 것일까 상황은 윤 여사에게 극도로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을 향한 의심의 눈초리들을 정면으로 마주하며 미동도 하지 않았다. 민서는 이제 연극의 절정을 향해 달려갔다. 그녀는 윤 여사에게 다가가 마치 큰 결심이라도 한 듯 비장하게 말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모두의 오해를 풀기 위해서라도 어머님 방을 잠시만 확인해 봐도 될까요? 물론 어머님을 의심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냥 혹시라도 팔찌가 잘못 들어갔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것은 정중한 요청의 형태를 띤 가장 잔인한 모욕이었다. 바로 그 순간 강지훈이 퇴근하여 집으로 들어왔다. 그는 아내가 울고 있고 친구들이 웅성거리고 있으며 어머니가 얼음처럼 차가운 표정으로 서 있는 혼란스러운 광경을 마주했다. 민서야, 이게 다 무슨 일이야? 그가 묻자. 민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남편의 품에 안겨 서럽게 울기 시작했다. 그녀는 교묘하게 사실을 왜곡하며 자신이 얼마나 억울하고 힘든 상황에 처했는지를 토로했다. 지훈은 갈등에 휩싸였다. 그는 어머니가 도둑질을 할 리 없다고 믿었지만 사랑하는 아내가 비통에 타는 모습에 마음이 흔들렸다. 그는 상황을 수습하고 싶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그는 그저 나약한 중재자가 될 뿐이었다. 민서야, 그만해. 어머니가 그러실 리 없잖아. 그는 아내를 말렸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다. 그는 어머니를 향해 돌아섰다. 어머니, 민서도 일부러 그런 건 아닐 거예요. 그냥 너무 놀라서 상황이 정리될 때까지 잠시만 참아주세요. 그의 말은 어머니를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의 무례한 행동을 이해해달라는 요청에 가까웠다. 윤 여사는 아들의 나약함에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에는 깊은 실망감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아들에게 필요한 시련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결국 민서의 요청에 따라 하녀들이 윤 여사의 방을 뒤지기 시작했다. 작고 소박한 방의 모든 서랍과 옷장이 무례하게 열렸다. 윤 여사는 그 모든 과정을 묵묵히 지켜보았다. 그녀의 평온함은 오히려 민서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당연히 팔찌는 나오지 않았다. 민서의 계획은 윤 여사를 궁지로 몰아넣는 것이었지만 그녀의 태연함 앞에서 민서 자신이 초라해지는 기분이었다. 소동이 끝난 후 민서는 마치 기적처럼 소파 쿠션 깊숙한 곳에서 팔찌를 찾아냈다. 어머나, 세상에 여기 있었네. 제가 정말 정신이 없었나 봐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잠시 이성을 잃었어요. 그녀의 사과는 너무나 가볍고 형식적이어서 진심이라고는 조금도 느껴지지 않았다. 이미 그녀의 친구들은 모든 것을 목격했고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갈 것이었다. 그날 밤 모두가 잠든 시간, 윤 여사는 자신의 방에서 조용히 전화를 걸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그녀의 충직한 비서, 김 비서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지만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김 비서, 준비는 다 되어 갑니까? 이제 그 아이에게 진짜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가르쳐 줄 때가 된 것 같군요. 그녀는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았다. 방역의 시간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다가오고 있었다. 팔찌 소동이 있고 난 후 집안의 공기는 눈에 띄게 더 차가워졌다. 박민서는 자신이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다고 믿었다. 그녀는 시어머니의 길을 꺾고 하인들 앞에서 그녀의 체면을 깎아내렸으며 남편 앞에서는 연약하고 상처받은 아내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해냈다. 그 이후로 그녀의 태도는 더욱 노골적으로 변해 윤 여사를 투명 인간 취급하기 일쑤였다. 강지훈은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 냉기류 속에서 길을 잃었다. 그는 어머니에 대한 죄책감과 아내에 대한 보호 본능 사이에서 갈등했다. 하지만 회사를 살려야 한다는 압박감과 복잡한 가정사에 대한 회피 심리가 뒤섞여 그는 그저 일에만 몰두하며 현실을 외면하는 쪽을 택했다. 그의 침묵은 민서의 오만함을 더욱 부채질하는 결과를 낳았다. 민서는 SJ그룹의 재기가 완전히 불가능하다고 굳게 믿고 있었다. 그녀는 남편의 무능함과 시어머니의 무력함을 매일같이 목격하며 이 가라앉는 배에서 자신을 구해낼 사람은 오직 자기 자신뿐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그녀는 더 이상 강씨 가문의 며느리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미래를 위한 생존 계획을 치밀하게 세우기 시작했다. 그 계획의 첫 단계는 바로 자산 현금화였다. 그녀의 비밀스러운 움직임은 아주 사적인 것들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녀는 결혼 예물로 받았던 명품 시계, 보석, 그리고 한정판 핸드백들을 몰래 처분하기 시작했다. 소문을 피하기 위해 그녀는 공개된 전당포가 아닌 부유층을 상대로 은밀하게 거래하는 개인 딜러와 접촉했다. 그녀는 카페의 가장 구석진 자리에서 검은색 안경을 쓴 딜러에게 물건을 건네며 반드시 현금으로 거래해 줄 것을 요구했다. 작은 물건들을 처리한 후 그녀의 대담함은 더욱 커졌다. 다음 목표는 결혼 선물로 받았던 작은 갤러리와 강남의 오피스텔이었다. 이것들은 법적 절차가 복잡했지만 그녀는 이미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그녀는 의심을 피하기 위해 대리인을 내세웠고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급매물로 내놓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다.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속도였고 최대한 빨리 모든 것을 돈으로 바꾸는 것이었다. 하지만 민서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깨닫지 못했다. 그녀의 모든 비밀스러운 거래는 거대한 그물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녀가 만나는 딜러, 그녀가 계약하는 부동산 중개인, 심지어 그녀의 통화 내역까지 모두 윤수경 회장의 손바닥 안에 있었다. 윤 여사의 충직한 그림자. 김 비서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모든 것을 보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윤 여사는 산책을 핑계로 공원에서 김 비서를 만나 정기적으로 보고를 받았다. 김 비서는 민서가 딜러와 만나는 모습이 담긴 사진, 부동산 매매 계약서 4본, 그리고 그녀가 새로 개설한 차명 계좌의 거래 내역까지 모든 증거를 조용히 건넸다. 윤 여사는 서류를 넘겨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그녀는 분노를 느끼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마음을 채운 것은 차가운 혐오감과 깊은 실망감이었다. 민서는 단순히 생존을 위해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강씨 가문과의 모든 연결고리를 돈으로 바꾸고 있었다. 결혼 반지, 예물,
심지어 가족 사진이 걸려있던 갤러리까지. 그것은 단순한 탐욕을 넘어선 완전한 배신 행위였다. 어느 날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지우는 거실 벽의 허전함을 문득 발견했다. 저기 걸려있던 그림 어디 갔어? 어머니가 가장 아끼시던 그림이잖아. 그 그림은 유명 화가의 작품으로 지훈의 어린 시절을 기념하여 윤 회장이 특별히 구매한 것이었다. 민서는 그 그림 역시 자신의 개인 자산 목록에 포함시켜 이미 처분한 상태였다. 민서는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능숙하게 거짓말을 했다. 그 그림요. 먼지가 너무 많이 쌓여서 전문 클리닝 업체에 맡겼어요. 더 깨끗하게 관리해야 할 것 같아서요. 그녀의 대답은 너무나 태연해서 의심의 여지가 없어 보였다. 지우는 아내의 세심함에 안도하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아주 작은 의심의 씨앗이 심어졌다. 며칠 후 민서는 마지막 단계를 실행에 옮겼다. 그녀는 자금 세탁을 전문으로 하는 재무 컨설턴트를 비밀리에 만났다. 그녀는 그동안 모은 거액의 현금을 해외의 여러 비밀 계좌로 분산하여 송금해 줄 것을 의뢰했다. 그녀는 완벽한 탈출 계획이 완성되었다고 믿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 이 지긋지긋한 집을 떠날 일만 남은 것이다. 그날 밤, 윤 여사는 김 비서로부터 최종 보고를 받았다. 보고서에는 민서가 축적한 정확한 액수와 해외 계좌 정보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그 액수는 윤 여사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다. 그것은 그녀의 탐욕이 얼마나 끝이 없는지를 증명하는 숫자였다. 윤 여사는 보고서를 덮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돌처럼 굳어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며느리의 배신에 마음 아파하는 시어머니가 아니었다. 그녀는 다시 냉철한 승부사, 철의 여왕 윤수경으로 돌아와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읊조렸다. 이제 그 아이가 제 발로 함정에 걸어 들어오게 만들 시간이군. 덫은 이미 놓였고 사냥감이 스스로 걸어 들어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박민서가 자신의 부를 해외로 빼돌리며 완벽한 탈출을 꿈꾸는 동안 그녀가 미처 예상하지 못한 변수가 발생했다. 그것은 바로 남편, 강지훈의 예기치 않은 이른 귀가였다. 중요한 계약 서류를 사무실에 두고 온 것을 뒤늦게 깨달은 그는 회의 중간에 잠시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결혼 생활 전체를 뒤흔들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다. 그는 현관에서부터 아내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을 들었다. 목소리에는 평소의 상냥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얼음 같은 경멸이 가득했다. 그는 조용히 거실로 들어섰고 그곳에서 벌어지는 장면을 보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의 어머니, 윤 여사가 바닥에 쏟아진 물을 닦고 있었고 그의 아내 민서가 팔짱을 낀 채 그녀를 내려다보며 폭언을 퍼붓고 있었다. 정말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으시네요. 그냥 물 한 잔 가져오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에요. 이러니 평생 일군 회사를 하루아침에 말아먹었죠. 민서의 목소리는 잔인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짜증이 아니었다. 한 인간의 존엄성을 완전히 짓밟으려는 의도가 담긴 날카로운 비수와 같은 말이었다. 윤 여사는 아무 대꾸 없이 묵묵히 바닥만 닦고 있었다. 지우는 자신의 눈과 귀를 의심했다. 그가 사랑했던, 언제나 다정하고 현명했던 아내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의 앞에는 낯선 악마가 서 있었다. 그 순간 지난 몇 주간의 모든 일들이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어머니의 어두웠던 표정, 하인들의 불안한 눈빛, 그리고 아내의 미묘하게 차가워진 태도까지 모든 퍼즐 조각이 끔찍한 그림을 그리며 맞춰지기 시작했다.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지훈의 목소리는 분노로 낮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주저하지 않았다. 그는 성큼성큼 걸어가 어머니의 앞을 가로막고 섰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는 아내를 향해 싸늘한 눈빛을 보냈다. 당장 어머니께 사과해. 박민서. 그가 아내의 이름을 전부 부른 것은 결혼 후 처음 있는 일이었다. 그것은 관계의 종말을 알리는 신호탄과도 같았다. 민서는 갑작스러운 남편의 등장에 당황했지만 이내 방어적인 태세를 취했다. 그녀는 자신이 궁지에 몰렸다고 느끼자 사과 대신 적반하장으로 나왔다. 당신이 뭘 안다고 그래. 내가 그동안 저 여자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당신이 알기나 해.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자신이 희생자인 척 연기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언제나 지훈에게 먹혔던 그녀의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통하지 않았다. 지훈은 더 이상 그녀의 눈물에 속지 않았다. 힘들었다고 그래서 저렇게 사람을 모욕해도 된다는 거야. 저분은 내 어머니시여 그의 외침은 거실 전체를 울렸다. 부부의 침실로 자리를 옮긴 후에도 그들의 격렬한 언쟁은 계속되었다. 그것은 그들의 결혼 생활에서 가장 큰 싸움이었다. 코너에 몰린 민서는 결국 자신의 본색을 드러냈다. 그녀는 더 이상 연기하지 않았다. 그래, 당신 어머니 무능력해서 회사나 말아먹고 이제 아들 부부한테 빌붙어 사는 당신 어머니 말이야. 그녀의 입에서 나온 말은 도끼 그 자체였다. 지훈은 충격으로 말을 잃었다. 그녀의 입에서 그런 끔찍한 말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다. 민서는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지훈의 가장 아픈 곳을 후벼 팠다. 어머니만 무능력한 줄 알아. 당신도 마찬가지야. 결국 아버지 회사 하나 못 지키고 이제 나까지 이 거지 같은 집구석에서 고생하게 만들고 있잖아. 당신들 모자 무지는 똑같아. 그 말은 지훈의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다. 그것은 그의 자존심과 남성성을 완전히 짓밟는 말이었다. 그 순간 지훈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산산조각 났다. 아내에 대한 사랑, 신뢰, 그리고 환상, 모든 것이 깨져버렸다. 그는 더 이상 그녀와 싸우지 않았다. 대신 그의 얼굴에는 깊은 경멸과 환멸이 서렸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방을 나섰고 그날 밤 그는 서재에서 잠을 잤다. 그들 사이에 놓인 물리적인 거리는 감정적으로 벌어진 깊은 균열의 상징이었다. 지훈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서재에 앉아 그동안 외면해왔던 진실의 조각들을 맞추기 시작했다. 팔찌 사건, 사라진 그림, 그리고 최근 들어 부쩍 비밀스러운 통화가 잦아졌던 아내의 모습, 모든 것이 의심스러웠다. 그가 굳게 믿었던 사랑은 어쩌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신기루였을지도 모른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가족 사진을 바라보았다. 행복하게 웃고 있는 민서의 얼굴이 이제는 소름 끼치도록 낯설게 느껴졌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어머니의 사진을 보았다. 언제나 강하고 위험 있던 어머니. 그는 어머니가 그동안 홀로 얼마나 많은 굴욕을 견뎌왔을지 생각하자 견딜 수 없는 죄책감에 휩싸였다. 동이 트기 시작할 무렵 지훈은 결심을 굳혔다. 그는 더 이상 방관자로 머물 수 없었다. 그는 이 모든 일의 진실을 알아내야만 했다. 아내가 숨기고 있는 비밀, 그리고 어머니가 감내하고 있는 고통의 실체를. 그는 조용히 휴대폰을 들어 아주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번호를 눌렀다. 그것은 바로 어머니의 충직한 그림자, 김비서의 번호였다. 그의 방역은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강지훈과 박민서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얼어붙었다. 그들은 같은 집 안에 사는 이방인이었고 식사 시간에도 필요한 최소한의 대화 외에는 아무 말도 오가지 않았다. 지훈은 매일 밤 서재에서 잠이 들었고
민서는 그런 그를 경멸하면서도 자신의 탈출 계획에 방해가 되지 않으니 차라리 잘된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남편의 마음이 떠났다는 사실보다 자신의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더 안도했다. 그 사이 지우는 김비서와 비밀리에 접촉하고 있었다. 그는 어머니의 지시를 따르기로 결심했다. 김비서는 한적한 공원 벤치에서 지훈에게 민서가 보석과 부동산을 처분한 증거 일부를 보여주었다. 사진과 서류들을 본 지훈의 얼굴은 분노와 배신감으로 굳어졌다. 사랑했던 아내의 배신은 그의 심장을 갈갈이 찢어놓았지만 동시에 그의 결심을 더욱 확고하게 만들었다. 회장님의 계획이 끝날 때까지 도련님께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상처받은 남편 역할을 계속해 주셔야 합니다. 김비서의 차분한 말에 지우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연극은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그리고 그 연극의 다음 막을 여는 것은 바로 윤수경 회장 자신이었다. 그녀는 이제 결정적인 한 수를 둘 때가 왔다고 판단했다. 며칠 후 저녁, 또다시 사소한 일로 민서가 윤 여사에게 쌀쌀맞게 쏘아붙이던 순간이었다. 윤 여사는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으며 그 자리에 쓰러졌다. 어머니 지훈의 절규가 집안을 울렸다. 민서는 순간 당황했지만 그녀의 눈에는 진심 어린 걱정보다는 귀찮다는 기색이 역력했다. 이 와중에 시어머니가 쓰러지는 것은 그녀의 계획에 전혀 없는 일이었다. 김 비서가 미리 대기시켜둔 의사가 즉시 왕진을 왔다.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진찰을 마친 후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심장 쇼크라는 진단을 내렸다. 그는 지훈에게 절대적인 안정과 그 어떤 정신적 충격도 가해져서는 안 된다고 엄중하게 경고했다. 의사의 모든 말 한마디는 지훈의 가슴에 죄책감의 낙인을 찍었고 민서를 향한 그의 분노를 증오로 바꾸어 놓았다. 죄송합니다. 어머님. 제가 너무 늦었습니다. 지훈은 의식이 없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흐느꼈다. 그의 슬픔은 연기가 아니었다. 비록 쓰러진 것이 계획의 일부일지라도 어머니를 이 지경까지 오게 만든 상황에 대한 그의 자책과 아내에 대한 원망은 진심이었다. 민서는 그 모습을 차갑게 바라보며 이제 자신의 발목을 잡는 병든 시어머니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머릿속으로 계산하기 시작했다. 집안에 무거운 슬픔이 깔려있는 동안 바깥 세상에서는 은밀한 파동이 일기 시작했다. 윤 회장의 지시를 받은 김 비서는 재계정보시장에 교묘한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다. 파산한 줄 알았던 SJ그룹에 숨겨진 가치가 있으며 정체불명의 거대 해외 자본이 그룹의 특허권과 자산을 노리고 인수합병 M&A를 시도하고 있다는 소문이었다. 그 소문은 매우 구체적이어서 마치 사실인 것처럼 빠르게 퍼져나갔다. 증권가 정보지와 경제뉴스 채널에서는 연일 익명의 전문가들을 인용하며 SG그룹의 재기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타진했다. 이 모든 것은 단 한 사람, 박민서의 귀에 들어가기 위해 정교하게 설계된 덫이었다. 그리고 예상대로 미끼는 확실하게 그녀에게 전달되었다. 민서야, 너 혹시 들었어? 망한 줄 알았던 너희 시댁 회사. 어떤 외국계 펀드에서 엄청난 돈을 주고 사려고 한다는 소문이 파다해 친구와의 전화 통화에서 그 소식을 들은 민서는 순간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처음에는 말도 안 되는 헛소문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곧이어 그녀의 마음속에서 탐욕이 독버섯처럼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만약 그 소문이 사실이라면 그녀는 자신이 너무 성급하게 행동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사로잡혔다. 하지만 후회는 짧았다. 그녀는 즉시 새로운 계산을 시작했다. 아직 내게 남은 건 없나? 이 새로운 투자자에게 팔아넘길 만한 정보나 자산이 그녀는 결혼 초기에 선물로 받았지만 가치가 애매해서
아직 처분하지 않았던 비상장 계열사의 소액 주식이 떠올랐다. 그것은 그녀의 마지막 히든카드였다. 그날 밤 집안은 대조적인 두 개의 풍경으로 나뉘었다. 지우는 잠든 어머니의 병상 곁을 지키며 슬픔에 잠긴 아들의 역할을 완벽하게 소화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했지만 그의 눈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복수를 위해 자신의 모든 감정을 통제하고 있었다. 한편 자신의 방에 틀어박힌 민서는 광적으로 컴퓨터를 검색하고 누군가에게 계속 전화를 걸어대며 소문의 진위를 파악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다. 그녀의 눈은 마지막 한 몫을 챙기려는 탐욕으로 번들거렸다. 그녀는 어떻게든 그 신비한 투자자와 접촉할 방법을 찾아내려 발버둥 쳤다. 병상에 누워 죽은 듯이 잠들어 있던 윤 여사가 아주 희미하게 한쪽 눈을 떴다. 그녀의 눈에는 그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은, 오직 사냥감을 지켜보는 사냥꾼의 냉철함만이 존재했다. 모든 것은 그녀의 계획대로 완벽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이제 사냥감이 제 발로 덫을 향해 걸어 들어올 일만 남은 것이다. 박민서는 신비한 해외 투자자의 실체를 찾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다. 그녀는 과거에 알고 지내던 모든 인맥을 동원했고 심지어 거액의 수수료를 약속하며 금융 컨설턴트들에게까지 접촉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시도는 허사로 돌아갔다. 투자자의 정체는 철저한 베일에 쌓여 있었고 그 신비함은 오히려 민서의 탐욕을 더욱 강하게 자극했다. 며칠간의 필사적인 수소문 끝에 마침내 한 줄기 빛이 보였다. 과거에 그녀와 몇 번 거래한 적이 있던 다소 의심스러운 평판의 주식 브로커로부터 연락이 온 것이다. 그는 자신이 그 오리온 캐피털이라는 투자사의 대리인과 연결될 방법을 알아냈다고 주장했다. 그 브로커가 사실은 김 비서가 심어놓은 미끼라는 사실을 민서는 꿈에도 알지 못했다. 브로커를 통해 연결된 미스터 박이라는 인물과의 첫 전화 통화는 매우 조심스럽게 이루어졌다. 미스터 박의 목소리는 냉정하고 프로페셔널했으며 민서의 제안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는 듯한 태도로 일관했다. 그는 자신이 다루는 정보는 최고 수준의 보안을 요구한다며 민서가 가진 정보의 가치를 증명해 보이라고 요구했다. 그의 까다로운 태도는 오히려 그를 더 신뢰할 만한 인물처럼 보이게 만들었다. 그들은 최고급 호텔의 스위트룸에서 만나기로 약속했다. 약속 장소로 향하며 민서는 승리를 예감했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내부 정보와 소량의 비상장 주식이 자신의 인생을 바꿔줄 마지막 티켓이라고 확신했다. 그녀는 그 호텔 스위트룸 전체가 초소형 카메라와 녹음 장치로 도배되어 있다는 사실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곳은 거래 장소가 아니라 그녀를 위한 심판정이었다. 스위트룸에서 그녀를 맞이한 미스터 박은 바로 변장한 김 비서였다. 그는 평소의 단정한 모습 대신 값비싼 맞춤 정장에 안경을 쓰고 머리에는 희끗희끗한 가발을 써서 냉철하고 노련한 해외 펀드 매니저의 모습을 완벽하게 연출했다. 그의 연기는 너무나 완벽해서 그를 오랫동안 봐왔던 사람이라도 쉽게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였다. 가지고 계신 정보와 주식의 가치에 대해 설명해 보시죠. 박민서 씨. 김 비서는 차가운 목소리로 대화를 시작했다. 민서는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입을 열었다. 그녀는 SJ그룹의 경영 비화, 윤수경 회장의 개인적인 약점, 그리고 자신이 알고 있는 숨겨진 부실 자산에 대해 과장과 거짓을 섞어가며 떠들어댔다. 그녀의 모든 말은 고스란히 녹음되고 있었다. 첫 만남에서 어느 정도 신뢰를 얻었다고 판단한 민서는 두 번째 만남에서 본론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비상장 주식 매각 계약서를 내밀었다. 김 비서는 서류를 검토하는 척하며
의도적으로 낮은 가격을 제시했다. 이 정도의 불확실한 자산에 우리가 지불할 수 있는 최대 금액입니다. 그의 말에 민서는 발끈하며 격렬하게 가격 협상을 시작했다. 이 주식의 잠재적 가치를 모르시는군요. 제가 제공할 내부 정보까지 더하면 이 가격은 말도 안 됩니다. 그녀는 더 많은 돈을 받아내기 위해 해서는 안 될 말까지 서슴없이 내뱉었다. 윤수경 회장은 겉보기와 달리 매우 독선적이고 그녀의 잘못된 판단 하나가 그룹 전체를 위기로 몰아넣은 겁니다. 제가 그 증거 자료도 드릴 수 있어요. 그녀는 시어머니를 팔아 자신의 몸값을 높이고 있었다. 긴 협상 끝에 그들은 마침내 가격에 합의했다. 김 비서는 최종 계약에 앞서 상호 간의 이해를 확인하는 양해각서 MOU를 작성하자고 제안했다. 거기에는 민서가 회사 내부 정보와 자산을 매각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다. 민서는 자신의 승리를 확신하며 아무런 의심 없이 양해각서에 자신의 이름을 서명했다. 덫의 마지막 부분이 마침내 닫히는 순간이었다. 이 모든 일이 벌어지는 동안 지우는 집에서 병든 어머니 곁을 지키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김 비서가 설치한 안전가옥에서 노트북 화면을 통해 아내의 배신 행위 전체를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화면 속에서 사랑했던 아내가 가족의 비밀을 팔아넘기며 돈을 흥정하는 모습을 보며 그의 얼굴은 고통과 혐오감으로 일그러졌다. 그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미련 한 조각마저 산산이 부서져 내렸다. 민서는 승리감에 도취되어 호텔을 나섰다. 그녀의 손에는 거액의 계약금이 든 돈 가방이 들려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영리함으로 모두를 속이고 새로운 인생을 얻었다고 믿었다. 그녀는 이미 스위스의 은행 계좌와 파리에서의 새로운 삶을 꿈꾸고 있었다. 그녀가 떠난 후 스위트룸에 혼자 남은 김 비서는 안경과 가발을 벗었다. 그는 민서가 서명한 양해각서와 녹음장치를 조용히 챙겼다. 그리고는 곧바로 윤수경 회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간결했다. 회장님, 모든 증거가 확보되었습니다. 쥐가 덫에 완벽하게 걸려들었습니다. 심판의 시간은 이제 바로 코앞으로 다가와 있었다. 박민서는 김 비서로부터 가족회의가 소집되었다는 공식적인 통보를 받았다. 회의 장소는 그들이 살고 있는 빌라가 아닌 오랫동안 굳게 닫혀 있던 강씨 가문의 본가 벤치하였다. 그녀는 순간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지만 이내 스스로를 다독였다. 이것은 분명 이혼 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한 자리일 것이다. 그녀는 이미 머릿속으로 위자료 액수까지 계산해 둔 상태였다. 그녀에게 이것은 새로운 인생으로 나아가기 위한 마지막 관문에 불과했다. 약속된 시간에 본가에 도착한 민서는 어딘가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했다. 파산으로 압류되었을 것이라 생각했던 저택은 예전처럼 완벽하게 관리되고 있었고 늙은 집사를 비롯한 옛 하인들이 그녀를 차갑고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맞이했다. 그녀는 불안감을 애써 감추며 회의 장소인 대서재로 안내되었다. 서재 안의 공기는 슬픔에 잠긴 가족의 것이 아니라 마치 법정이나 이사회실처럼 차갑고 엄숙했다. 서재 안에는 이미 강지훈과 딱딱한 표정의 변호사 여러 명이 앉아 있었다. 지훈은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았고 그의 얼굴에는 그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평소처럼 그림자처럼 서 있는 김 비서가 있었다. 민서가 자리에 앉으려는 순간 서재의 육중한 문이 열렸다. 그리고 그곳으로 들어서는 인물을 보고 민서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윤수경 회장이었다. 병상에 누워있던 쇠약한 노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녀는 몸에 완벽하게 맞는 권위적인 암청색 정장을 입고 있었고 꼿꼿한 자세와 얼음처럼
날카로운 눈빛은 재계를 호령하던 철의 여왕 시절 그대로였다. 민서의 세상이 송두리째 흔들리기 시작했다. 어머님 몸은 괜찮으신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자신도 모르게 떨려 나왔다. 윤 회장은 그녀의 질문에 대답할 가치도 없다는 듯 테이블 상석에 앉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서재 전체를 얼어붙게 할 만큼 차가웠다. 앉아라. 박민서. 그 목소리는 더 이상 시어머니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모든 것을 끝내기 위해 온 심판자의 목소리였다. 민서가 자리에 앉자마자 김 비서는 서재 벽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을 켰다. 심판이 시작되었다. 스크린에는 첫 번째 증거 자료가 나타났다. 민서가 보석상, 미술품 딜러, 부동산 중개인과 은밀하게 만나는 모습이 담긴 선명한 사진들이었다. 이어서 그녀가 처분한 모든 자산의 매매 계약서와 그 돈이 흘러 들어간 차명 계좌의 거래 내역이 화면을 가득 채웠다. 민서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지기 시작했다. 아니야. 이건 그녀가 무언가 변명을 하려던 순간 스크린은 두 번째 증거로 넘어갔다. 호텔 스위트룸의 영상이었다. 화면 속에서 그녀는 미스터 박에게 회사의 내부 정보를 팔아넘기기 위해 열변을 토하고 있었다. 시어머니를 폄하하고 남편을 무시하며 오직 돈을 위해 가족을 배신하는 자신의 목소리가 서재 전체에 울려 퍼졌다. 양해각서에 서명하는 모습이 클로즈업 되자 민서는 숨을 쉴 수 없었다. 이건 함정이야. 당신들이 날 속인 거야. 민서가 절규했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 마침내 윤 회장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어떤 외침보다도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 타산, 그건 처음부터 너의 탐욕스러운 본성을 확인하기 위해 내가 직접 설계한 연극이었을 뿐이다. 윤 회장은 모든 것을 설명했다. 아들 지훈이 사랑이라는 환상에서 깨어나게 하기 위해, 그리고 SJ그룹이라는 나무를 갉아먹는 암적인 존재를 뿌리 뽑기 위해 이 모든 일을 계획했다고. 그제야 민서는 깨달았다. 자신의 완벽한 계획이라고 믿었던 모든 것이 사실은 거대한 손바닥 위에서 노란한 어리석은 몸부림에 불과했다는 것을. 지훈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눈에는 경멸 외에 아무것도 담겨 있지 않았다. 당신이 내 어머니에게 했던 모든 모욕, 그리고 내 등 뒤에서 저질렀던 모든 배신. 나는 처음부터 전부 알고 있었어. 당신의 연극에 맞춰 나도 연기를 했을 뿐이야. 그의 고백은 민서에게 내리는 마지막 사형 선고와도 같았다. 믿었던 남편마저 이 연극의 공범자였다는 사실에 그녀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민서는 완전히 고립되었다. 그녀는 반박할 수 없는 증거와 용서 없는 얼굴들에 둘러싸여 있었다. 그녀는 윤 회장의 얼음 같은 시선과 지훈의 혐오스러운 눈빛 사이를 오가며 절망했다. 그녀의 영리한 계획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다. 그녀는 훨씬 더 거대하고 치밀한 지성의 각본 위에서 춤을 춘 광대에 불과했다. 윤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서며 최종 판결을 내렸다. 그녀는 더 이상 민서를 며느리로 대하지 않았다. 박민서 씨, 이제 당신과 우리 가문의 모든 인연은 오늘부로 끝났습니다. 그녀는 변호사들을 향해 고갯짓을 했다. 횡령, 배임, 그리고 사기 혐의로 당신을 고소할 겁니다. 남은 이야기는 법정에서 계속하도록 하죠. 박민서 씨라는 호칭은 그녀가 이 가문에서 완전히 제명되었음을 알리는 공식적인 선언이었다. 그녀의 길고 추악했던 연극의 막이 마침내 내려왔다. 박민서는 자신에게 닥친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모든 것이 거짓말이라고, 정교하게 짜인 함정이라고 소리쳤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강지훈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애원했다. 지훈 씨,
제발 내가 다 잘못했어요. 한 번만. 딱 한 번만 용서해 줘요. 네, 어머님,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순식간에 피해자에서 참여자로 역할을 바꾸며 마지막 동정심에 호소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물은 더 이상 아무런 힘이 없었다. 지우는 경멸이 가득한 눈으로 그녀를 내려다보며 그녀의 손을 차갑게 뿌리쳤다. 윤수경 회장은 그 모습을 어떤 감정도 없는 표정으로 지켜볼 뿐이었다. 동정심은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다. 그 자리에는 오직 차가운 경멸만이 남아있었다. 변호사가 다가와 그녀의 앞에 두툼한 서류 두 뭉치를 내려놓았다. 하나는 이혼 소송 서류였고 다른 하나는 수백억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장이었다. 이 집에서 당장 나가. 지훈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당신 물건들은 정리해서 보내주지. 단, 우리가 당신에게 선물했던 모든 것들은 제외하고 그것은 사실상 빈손으로 쫓겨난다는 선고였다. 그녀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모든 명품과 보석들은 이제 더 이상 그녀의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경비원들에게 양팔이 붙들린 채 자신이 그토록 군림하려 했던 저택에서 무력하게 끌려 나왔다. 한때 그녀에게 굽실거리던 하인들은 이제 그녀를 벌레 보듯 쳐다보았다. 육중한 철문이 그녀의 등 뒤에서 쿵 소리를 내며 닫혔을 때 박민서는 세상에 완전히 혼자 남겨졌다. 지갑에는 현금 한 푼 없었고 휴대폰은 곧바로 정지될 것이며 그녀가 타고 다녔던 고급 승용차도 더 이상 없었다. 화려했던 상류층의 삶은 한순간에 신기루처럼 사라졌다. 소문은 무서운 속도로 퍼져나갔다. 김 비서는 언론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SJ그룹의 파산설은 악의적인 루머였으며 실제 사건의 본질은 탐욕스러운 며느리의 사기 행각이었다고 흘렸다. 박민서의 이름은 순식간에 재계의 가장 추악한 스캔들의 주인공으로 낙인 찍혔다. 그녀와 웃으며 차를 마시던 친구들은 그녀의 전화를 차단했고 그녀를 아는 척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사회적 생명은 완전히 끝났다. 법적인 절차는 훨씬 더 가혹했다. 그녀는 곧바로 검찰에 소환되었다. 김 비서가 제출한 증거는 너무나도 완벽해서 그녀는 그 어떤 변명도 할 수 없었다. 그녀가 해외로 빼돌렸던 비밀 계좌들은 모두 동결되었고 그녀가 인생 역전의 발판으로 삼으려 했던 검은 돈은 휴지 조각이 되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다. 며칠 후 허름한 모텔방에서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던 민서는 텔레비전 뉴스를 보게 되었다. 화면 속에서는 SJ그룹의 경영 정상화를 알리는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었다. 화려하게 복귀한 윤수경 회장과 그 옆에서 한층 더 성숙하고 늠름해진 모습으로 서 있는 강지훈. 그제야 그녀는 깨달았다. 자신이 얼마나 거대하고 치밀한 지성에게 완벽하게 패배했는지를. 절망감이 그녀의 온몸을 덮쳤다. 같은 시각 강씨 가문의 본가에서는 지훈과 윤 회장이 조용히 차를 마시고 있었다. 지훈은 깊은 상실감에 잠겨 있었지만 그와 동시에 기묘한 해방감을 느끼고 있었다. 제가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어머니, 진실을 보지 못하고.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자책감이 묻어났다. 윤 회장은 아들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다. 그녀는 더 이상 냉철한 회장이 아닌 오직 아들을 위로하는 어머니였다. 아니다. 아들아, 사랑에 눈이 머는 건 죄가 아니야. 하지만 그 환상에서 깨어나 스스로 일어서는 법을 배우는 것이 진짜 성장이란다. 너는 아주 값비싼 수업을 들었을 뿐이야. 그들의 대화 속에서 부서졌던 모자무치 관계는 비로소 다시 단단하게 회복되고 있었다. 몇 달 후 마침내 최종 판결이 내려졌다. 박민서는 횡령 및 배임,
사기 등의 혐의로 징역 7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다. 법정에서 수갑이 채워진 채 끌려나가던 순간 그녀는 복도에 설치된 텔레비전 화면을 보았다. 화면 속에서는 SJ그룹이 새로운 친환경 에너지 사업 진출을 발표하고 있었고 윤수경 회장과 강지훈 대표가 밝은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것이 그녀가 마지막으로 본 바깥 세상의 풍경이었다. 자신이 그토록 갈망하고 훔치려 했으며 결국 영원히 잃어버린 세계. 교도소의 차가운 철문이 그녀의 등 뒤에서 굉음을 내며 닫혔다. 이것이 바로 끝없는 탐욕과 추악한 배신이 불러온 그녀의 처절하고도 당연한 결말이었다. 폭풍이 지나간 후 세상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다. SJ그룹은 대규모 기자회견을 열고 윤수경 회장의 화려한 경영 복귀를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한때 재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파산설은 경쟁사의 악의적인 흑색 선전과 내부의 문제를 정리하기 위한 과정이었다고 간결하게 정리되었다. 박민서의 이름은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다. 그것은 승리자의 마지막 품격이자 가문의 오점을 스스로 들추지 않으려는 윤 회장의 냉철한 판단이었다. 기자회견장에서 윤 회장은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SJ그룹의 새로운 비전을 발표했다. 그것은 바로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친환경 에너지 사업으로의 대대적인 진출이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꾼 그녀의 대담한 계획에 언론과 시장은 열광적인 찬사를 보냈고 SJ그룹의 주가는 연일 상한가를 기록하며 완벽한 부활을 알렸다. 그리고 그 영광의 자리에서 윤 회장은 자신의 옆에 선 아들 강지훈을 그룹의 신임 부회장으로 공식 소개했다.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지는 가운데 지훈은 더 이상 과거의 순진하고 유약한 청년이 아니었다. 그의 얼굴에는 시련을 이겨낸 남자의 깊이와 무게가 서려 있었고 그의 눈빛은 회사의 미래를 짊어질 후계자의 책임감과 예리함으로 빛나고 있었다. 지훈은 달라졌다. 그는 매일같이 회사에 가장 먼저 출근해서 가장 늦게 퇴근했다. 그는 어머니의 그림자 뒤에 숨지 않고 직접 현장을 발로 뛰며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배웠다. 이 사회에서 그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았다. 그는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고 논리적인 반박을 펼쳤으며 때로는 어머니의 의견에 대해서도 자신의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임원들은 처음에는 그의 변화에 놀랐지만 이내 그의 진정성과 능력을 인정하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회장 아들이 아닌 자신만의 힘으로 일어서는 젊은 리더였다. 그를 이끄는 원동력은 단순히 회사를 성공시켜야 한다는 의무감이 아니었다. 그것은 다시는 그 무엇에게도 그 누구에게도 자신이 사랑하는 것들을 빼앗기거나 속지 않겠다는 굳은 맹세였다. 어느 맑은 가을날 오후 윤 회장과 지훈은 본가의 고즈넉한 정원을 함께 거닐었다. 화려한 단풍이 내려앉은 길을 걸으며 지훈이 먼저 침묵을 깼다. 어머니께서 아니었다면 저는 아직도 거짓된 세상 속에서 꿈을 꾸며 살고 있었을 겁니다. 제게 진짜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을 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존경과 감사가 담겨 있었다. 윤 회장은 아들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 안았다. 사람을 믿는 것은 중요하단다. 하지만 그 믿음이 맹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 그녀는 멀리 푸른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다. 진정한 신뢰는 그 사람의 가면 뒤에 있는 진실을 볼 수 있는 지혜로운 눈에서 시작되는 거란다. 너는 이제 그 눈을 가졌어. 그러니 두려워할 것 없단다. 그들의 관계는 시련을 통해 더욱 깊고 단단해져 있었다. 며칠 후 윤 회장은 이른 새벽에 SJ그룹 본사 빌딩의 가장 높은 곳 회장실에 홀로 섰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펼쳐져 있었고 동쪽 하늘 저편에서부터 서서히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다. 지난 몇 달간의 길고 어두웠던 밤이 끝나고 새로운 아침이 오고 있었다. 그녀는 암적인 존재를 도려냈다. 그 과정은 고통스러웠지만 덕분에 그녀의 가족과 그녀의 회사는 더욱 건강하고 강인해졌다. 아들은 비로소 홀로 설 수 있는 강한 나무로 성장했다. 이제 그녀의 마음은 과거에 대한 후회나 분노가 아닌 오직 미래를 향한 희망과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다. 붉은 태양이 빌딩숲 위로 솟아오르며 도시 전체를 황금빛으로 물들였다. 윤 회장의 얼굴에 따스한 아침 햇살이 비쳤다. 그녀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것은 모든 것을 이겨낸 승리자의 평온한 미소였다.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 SJ그룹에게도 그리고 그녀의 가족에게도 진정한 새벽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